여론 조작은 뭐 드루킹 여론 많이 아시고 있겠지만 물론 이제 뭐 김경수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뭐 말씀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드루킹이라는 애들이 있었다. 걔네들이 여론 조작을 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트럼프의 선거 아니면은 영국의 어떤 기관이 업체가 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이 여론을 바꾸고 뭐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검 문화, 요새는 실검 문화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알고리즘 이게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떤 포털에 뜨고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론의 어떤 편파성 아니면 특정한 어떤 걸 지향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공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더 특히 사건을 제대로 된 편파적이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단지 경찰이 릴리즈하고 검찰이 릴리즈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됐을 때 이 갖게 되는 선입관과 사건 프레임 이런 것은 상당히 엄청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무죄도 판단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일보에 뭐 한국일보의 기사는 한국일보의 기사만은 아니겠지만은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이른바 기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범죄와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어느 학교의 교수였는데 뭐 대학원 학생이나 아니면 뭐 학부 학생을 성범죄.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합의를 했어. 그런데 기사는 남아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치면 뭐 구글 같은데 적어도 한 페이지나 아니 두 번째 페이지 정도는 그 사람 이름과 연결이 돼. 연관 검색어. 이런 거를 이제 뒤로 밀어주는 그것도 여론 조작. 일종의 그러면 사이버 조작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다시 한참 어느 정도 시간 뒤에 사람들은 금방금방 잊어먹고 또 사실 그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름 안 바꾼다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이 조작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름이 뭐 김정팔이라고 합시다. 김정팔이라고 한 놈이 과거에 어디서 나쁜 짓을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게 기사가 이미 떴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계속 뜨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김정팔이라고 하는 아주 귀엽고 예쁜 강아지의 말하자면 SNS 사이트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뭐 뭐든 여러 개를 만들어 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제 댕댕이 김정팔 귀엽고 뭐는 김정팔 그리고 유튜브의 계정도 뭐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계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개를 막 무한 뭐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무한가에 하는 상태. 거기에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제 확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되게 미담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이게 김정팔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의 어떤, 그리고 김정팔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뭐 이게 나무 이름일 수 있고 집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김정팔? 이게 강아지 너무 예쁘네. 이름이 김정팔이야. 막 처음에는 성범죄자 김정팔이 또 있는데 그래. 근데 그건 있다고 치지만 이 이쁜 거 막 더 클릭을 하고 누르니까 이게 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게 또 연결하지 않습니까? 연결하고. 그럼 정작 그 성범죄자 김정팔은 원래 이만큼이었었는데 이게 전체가 늘어나니까 축소돼. 나중에는 성범죄자 김정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검색만 해도 한 10장 뒤, 한참 뒤. 누가 보지도 않죠. 10장 뒤 누가 보는 거야. 이게 언어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 예를. 그러니까 멕시코 거대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에르난 가브리엘 웨스트만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애가 아르헨티나 수사 당국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죠. 에르난 가브리엘 웨스트만이 마약 뭐 두목이네. 그런데 이제 온라인 평판을 관리해주는 한 업체에 한 2천만 원 정도 줘갖고 뭘 했냐면, 얘가 이제 엘리미날리아라고 하는, 엘리미네이션이잖아요.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거자라는 뜻이잖아요. 엘리미네이션. 엘리미날리아, 제거해서 뭐 이제 뭘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쫙 희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름을 바꾸든 뭐를 하든 이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다른 예를 보면 미국의 디자이너 카터 오스트하우스가 워낙 유명한 어떤 뭐 전국 스타였는데, 리얼티 쇼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자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성폭행한, 평판 관리를 해서 한 400만 원으로 들여갖고 뭘 했냐면, 아까 이제 엘리미날리아가 그 마약 그 두목을 하기 위해서는 치와와, 축구 이렇게 이용해. 치와와 이름이 그건 거예요. 치와와 이름이 아까 말한 그 뭐죠? 에스테판? 아니, 잠깐 헷갈렸네. 웨스트만인 거예요. 가브리엘.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름에 부정적인 것과 다 연결되는 기사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 치와와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보스 그 웨스트만보다는 치아와 웨스트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이제 엘리미날리아는 스페인 국적의 디에고 산체스 30살짜리가 무려 이제 6개 국어로 온라인 평판을 관리하는 거예요. 편집장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기업인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뭐 재벌 누구 몇 세, 3세, 뭐 4세 애들이 뭐 마약을 했다 이러는데 조금 지나면 이미 다 그게 순위가 내려와 있어. 사라져버려. 예전에는 이제 뭐 기사 좀 내려주세요. 뭐 기자들한테 돈 받고 막 바르고, 물론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작업들, 무려 얘네들이 뉴스 밀어내기라고 합니다. 거짓 밀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하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귀찮으니까 그걸 내리게 되는, 수백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미날리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축구 관련 기사로 도배를 하거나 기사 밀어내기, 특정 키워드일 때 뒤집어 씌우기,
이런 형태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영화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 지구의 내핵의 내핵이 멈춰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커가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인터넷 장악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탠퍼드대와 나사 같은, 사실은 미국 스탠퍼드대와 미국의 나사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데죠. 이거가 비슷한 형태의 연결된 알고리즘을 써갖고 거기서 마취하는 것처럼 하면은 굉장히 검색 엔진에 잘 걸리죠. 검색 엔진에 잘 걸리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정치인들은,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갖고 자신의 선택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기꾼이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과 뭐 얼굴과 이런 거를 해보면 과거의 사기, 몇 년 전 사기층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싹 가리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범죄입니다. 여론조작회사 이 엘리미날리아의 이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다국적 범죄를 감춰주는 범죄회사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업무방해 정도? 그것도 처벌받을 수도 없을걸요? 글쎄요. 신종의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평판을 조작하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성함을 포탈에 쳐보면은 여러분이 혹시 이제 관련된 부분은 나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뜰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보단 유명인들이 더 많이 뜨겠죠. 근데 유명인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명인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올라오죠. 근데 그거를 쓱 긍정적인 기사로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고 별의별 돈벌이 수단도 많고, 지금은 그게 오히려 더 주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어떤 정보, 사람에 대한 걸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 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검색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말고는 할 방법도 없고, 근데 이미 그것은 구글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다음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터넷 3.0 시대, 우리가 눈을 바짝 떠야 되는, 신기하죠.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양대에서 AI를 동원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 위험 예측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건 경찰의 치안정치연구소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서울에 있는 그 공간을 대체적으로 이 일정 특정한 네모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붙여버리는 거죠. 그 데이터는 사람의 이동 데이터,
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 데이터도 포함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근데 이걸 한 게 도시공학입니다. 도시공학. 그러니까 환경별 범죄 유형. 그러니까 도시공학에서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베리어블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범죄 요소들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 위험이 소매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무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특히 5대 범죄, 폭력, 절도, 성폭행, 살인, 강도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분석 결과 소매점이 많고 인구가 많고 지하철역이 비율이 높은 데는 모든 유형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 되게 당연합니다. 소매점은 폭력범이든 절도범이든 성폭행이든 다 쓰는 거고,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범죄가 높겠죠. 지하철이 많으면 더 범죄가 높겠죠. 이렇게.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일종의 도로가 많으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범죄 노출이 높겠죠. 또 도로가 많으면 범죄자들이 도망을 잘 갈 수 있으니까 범죄가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회사 사무실이 많아. 밀집. 그럼 거기에는 사실은 회사는 생산하는 공간이니까 실제로는 거기 보안 요원들이 많겠죠. 범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CCTV 설치율, 녹지 비율. 녹지 비율은 뭡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되니까 범죄가 떨어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역, 강북구, 수요역 일대가 범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치안정책 연구소 같은 데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특히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학습시킨 거를 5대 강력범죄와 연결해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대답한 결과죠.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공간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이제 고민하는 건 그런 거죠. 범죄 발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을까? 범죄 발생은 예전에는 집원으로 했겠죠? 그 뒤로는 GPS, 위도경도. 위도경도에서 특정한 공간 내에 몇 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카운트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범죄 모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대로 분류가 되고, 살인도 어떤 살인, 절도도 어떤 살인, 성범이 어떤 성범죄, 이게 제대로 분류가 돼서 제대로 된 변수값이 돼야지만이 사실 이게 제대로 분석될 수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예를 들면은 조망권, 그러니까 이 정도 넓다, 아니면은 소매점 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지하철역 숫자, 인구, 이런 거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범죄 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살인의 숫자라고 하는 건 살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이 디지털화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쓰고 싶죠. 마이너리 리포트에서처럼 범죄 예측을 할 수 있게. 근데 뭔가가 이런 형태의 범죄 종이 아니라 특정의 폭력 행위, 그리고 아니면 동기와 연결된 것으로 조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거를 계속 범죄 통계 쪽에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범종은 말 그대로 처벌, 그리고 결과, 이거지
물론 발생을 기본으로 한 이거지. 이걸 디지털화 했을 때는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조각난 범죄 행위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동기로 재분류된 어떤 이 약간 소프트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 그러니까 아날로그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돼야 될 것이다. 충분히 근데 지금 발달된 AI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 AI 전문가들이 사실은 범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써야지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 AI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치안정책연구소 같은 데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고, 왜냐하면 못 간 거는 그들이 무지하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두가 안 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재분류, 재평가,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다시 역산을 해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시스템 바꿀 때는 가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글쎄 그건 될까 모르겠어요. 자, 19년 만에 19년 동안 미제였던 수원 장애인 성폭행 진범이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원래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4년에 여기도 성남시 지하상가에서 40대 범인놈이 20대 정신장애 여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한 뒤에 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피해자의 바지에는 그 범인의 DNA 유전자가 있었죠. 2004년이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사실 아시다시피 DNA법이 통과된 2010년이니까 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이 범인놈이 2021년 9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DNA를 확보한 거죠. 근데 그게 국가수에 보관해 있던 DNA와 대조했던 일치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배제, 즉 신체 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실 DNA DB는 범죄, 즉 흔히 말하는 강력범죄자 DNA DB는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너무나도 확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DNA에 의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DNA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한계가 명확하다. 다른 기법을, 다른 어떤 수사 기법들이 사장될 수 있다. 아니면 발전 안 될 수 있다.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가죠. 어쨌든 그나마 범인을 잡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같이 공존해요. 과거에 유죄를 받았는데 DNA를 통해서 무죄를 하는 이노선스 프로젝트가 있고, 반대로 DNA로 유죄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못되었고 무죄인, 그러니까 DNA로 인해서 억울하게 된 그걸 다시 회복한,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게 DNA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앞에 봤는데 YTN에서 희한한 놈이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의 관리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 봐요. 관리실 비밀번호를 알게 됐나 봐요. 근데 관리실에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비밀번호 누르는 걸 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좋죠. 범죄를 예방하고 거의 만능이죠. 법영상 분석가 황민구 박사가 어쩌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사실 좋습니다. CCTV 설치.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즉 말하자면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관제요원이라고 하는 자가 그 공간에 범죄자를 들이거나 들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놈은 그 건물 안에 사는 여성이 비밀번호를 알게 돼갖고 그걸 띠띠띠 눌러가고 들어가서 열어보고 DNA를 맹신하면 안 되듯이 CCTV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시는데 CCTV 있다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있는 놈이 범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CCTV 많다고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문제는 아니죠. 즉 국가 시스템이 CCTV 관리에 대한 문제를 먼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YTN의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게 이 CCTV 관제실이 아무나 이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관리실을 왜 들락날락하게 한 거냐? 아니면 관리실 비밀번호를 누가 유출한 거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은 CCTV 관제가 전문 요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리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비밀번호는 공유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어느 놈이 유출을 했고 가서 보니까 엉뚱한 놈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CCTV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